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장기화가 되면서 내수 시장이 부진을 겪는 반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고환율 등이 겹치면서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건데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는 과연 언제쯤 안정을 찾게 될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흐름들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조금 현명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과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화요일의 남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 처음에 오프닝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좀 많이 와닿습니다. 경제 위기를 넘어 국가 위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경제적 위기, 그리고 정치적 위기, 외교적 위기까지도 잘 극복해 나갔던 나라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극복을 하면서 잘 이겨낼 우리나라, 이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내려간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 잘 살리셔서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저 박성일 팀장이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위기도 정말 아주 잘 헤쳐나갔던 그런 나라죠. 이번에도 또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시기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는 자리도 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용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 기회가 날아갈 정도로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 탑승 열차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기회니까 꼭 참석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2부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대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를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서울은요. 1억 원에서 3억 원대까지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딜지, 그리고 어디가 가장 속도가 빠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활용 한번 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강의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역 분석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용산구 청파동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청파동은 이제 서울역과 인접해 있던 곳이라서 그동안 개발적으로는 조금 소외돼 왔던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는 이 신통기획이 확정이 되면서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전해주시죠. 네, 용산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용산구에 저런 동네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파동이라는 지역은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지역이 되었는데요. 일전에 용산구 후암동 같은 경우에도 개발 붐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용산구 청파동 지역 분석을 준비한 이유는요. 거의 용산구의 마지막 탑승 열차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용산이라는 입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막 염려하거나 뭐 혹시라도 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용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대단지로 변모할 청파동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서울 지역을 지도를 쫙 펼쳐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용산을 가장 정중앙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산이라는 그 입지와 그 미래 가치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위쪽에 있는 게 CBD, 그리고 YBD, 그리고 GBD. 여의도 강남, 그리고 종로 을지로 광화문 일대의 주요 업무 지구에서 모두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용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산이라는 입지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산이 위쪽에 있고 강이 아래쪽에 있는 배산 임수의 지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산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요. 이게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지도를 살펴보시면 빈 땅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 빈 땅들이 과연 어떤 걸로 변모하실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땅 같은 경우에는 용산역 뒤편에 있는 철도기지창 부지인데요. 여기가 국제업무지구로 탄생하게 됩니다. 국제업무지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송도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송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도시계획으로서의 지역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곳을 다시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개발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국제 업무지구가 탄생하게 되면 어떻게 변모를 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100층 이상의 마천루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마천루는 보통 어디에 있죠?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잠실의 롯데타워. 롯데타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생길 지역들이 어디냐면 강남에 있는 현대차 부지, 그리고 또 그 밖의 지역들에서 여러 개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곳은 바로 이 국제업무지구 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산공원도 바로 이 옆에 붙어 있죠. 대통령실이 용산공원 뒤편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의 앞에 있는 용산공원의 탄생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그 용산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거의 면적이 흡사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용산구의 유동인구라든지 거주인구,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인구들까지도 모두 흡수할 지역이 이 용산공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한남뉴타운이죠. 이 한남뉴타운도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남 4구역의 수주전이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2파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과연 어느 곳이 시공사로 선정이 될지 기대감이 있는 곳이죠. 이쪽 아래 땅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대표적인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이촌동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파동 권역은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좀 더 편하게 보시기 좋은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서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파, 효창, 권역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살펴봤을 때 용산에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자들이 살지 않는 동네? 꼽는다고 한다면 보통 효창 청파동, 그리고 후암동, 용문동 이런 쪽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지역들을 가만히 놔둘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거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후암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어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됐고 실제로 지금 실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죠. 청파동, 효창동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 원효로 일대와 한강로 일대, 그리고 용산 이가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배제가 돼 있지만 여기는 대부분이 용산 공원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지역이 이미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 윗단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으로 새롭게 천지개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파동을 누누이 강조드리는 이유가요. 서울역하고 가깝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다양한 교통 호재라고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이 다양한 교통 호재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려있는 호선이 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역이라고 하는 곳에 일단 지하철 1, 4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KTX, 그리고 원래 수송을 하던 열차들이 있습니다. 경의선과 경부선이 있죠. 그 밖에도 완성이 된 GTX-A, 그리고 향후에 들어올 GTX-B, 그리고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등 다양한 철도들이 집약되는 곳이 어디냐, 시설이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라고 따져본다면 바로 이 서울역이 되는 겁니다. 서울역이라고 하는 상징성은요, 서울의 대표적인 그 지하철 역사, 철도 역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모한다고 하니 기대해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뭐 왕십리나 청량리, 뭐 영등포와는 비견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아마 미래 100년 대계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가장 메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역 윗단에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강남에 있는 코엑스 단지와 비슷한 그런 업무 상업시설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호텔이 들어서고요. 이쪽에 사무 공간인 오피스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컨벤션이라고 하는 그 회의 장소 그리고 판매 시설, 위락 시설 등이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주거 공간인 오피스텔도 마련이 될 계획입니다. 마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기업 회의라든지 아니면 포상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컨벤션이라든지 전시회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윗단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윗단에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서울역 코엑스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아랫단은 뭐가 생기나요?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업무지구가 탄생한다는 거. 예전에 계속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국제업무지구 얘기는 나왔는데 이거 언제 되는데요? 뭐 한 30년, 40년 걸리겠네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털을 다 닦아놨고요. 그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한 그 텃닦기 공사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기초 공사 같은 거를 뭐 대략 한 2년 정도를 가정한다고 하면 나머지 공사를 대략 10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2030년대 정도가 되면요. 여기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완성이 됐을 때는 이미 용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뭐 강남의 코엑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롯데월드가 롯데타워가 잠실에 만들어졌을 때 그 일대의 시세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았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국제업무지구가 탄생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주거 공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지만 이 주거 공간이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서민들이라면 여기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행여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평형대가 작을 거예요. 그 평형대가 작은 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여기가 일자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가까워야 하는 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들어가기 비싸다. 여기는 지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코레일 부지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살펴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용산의 개발 계획은 재건축, 재개발 백화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역을 기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후암동 일대입니다. 후암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신속동합기획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동후암 1구역 그리고 3구역이 먼저 지정이 돼 있고 이 중간에 있는 2구역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을 예정인데 이게 묶여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후암동 권역에 아파트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 서호암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철도로 단절된 바로 옆에 같은 경우에는 서계, 청파, 후암동 일대가 될 텐데요. 이 서계동 통합구역은 이미 정리가 돼가지고 신통기획안이 수립이 된 상태고 그 아랫단의 청파동 일대는 청파 1구역의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청파 2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최근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덕동 같은 경우에도 묶어서 개발합니다. 묶어서. 여기는 이제 마포구의 권역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따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같이 보고 남산의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은 조금 이게 어디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청파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산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용산이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한강로 일대 그리고 용산역 앞에 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것들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뒷단에 이런 이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경사로의 지면이라든지 아니면 골목길이 굉장히 혼재돼 있다. 넓은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 밀접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 집이 있고 바로 옆집이 붙어 있어요. 이런데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이런 걸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급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허물어뜨리고 계속해서 주거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붉은 벽돌, 재개발의 상징이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축이 되어 있는 공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오르막길, 얘는 양반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가파른 오르막길이 내가 평지에서는 1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한 3분, 4분 올라가야 오르막길을 온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흔히 말해서 뭡니까? 달동네라는 거죠. 달동네가 변모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한남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용산구인데 청파동 일대, 서계동 일대 이런 쪽들도 달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도 주목을 하셔라. 제2의 한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된 항공사진이에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세미나 때도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남북을 비교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북쪽을 보시면 혹시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아현뉴타운을 완성시켜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아파트 촌을 만들어내는데 마포 잘 아시는 분들은 예전에 마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도 달동네가 마포에도 있었고요. 아현뉴타운에 아직도 달동네로 남아있는 곳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지금 계속해서 천지개벽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이에요. 서울의 용산,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곳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층주거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이 저층주거지 밀고 싶을까요? 안 밀고 싶을까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 밀어서 정비하고 싶거든요.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 빨리 재정비해서 빨리 좋은 주거 공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잘 살게 해주고 나 역시도 여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대선에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야망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서계동 이미 시작됐어요. 여기가 청파동입니다. 청파동 시작 안 할까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 안 한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더 웃긴 건 이 뒤편에 효창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작을 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셨을 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 막 뭐 좀 저렴한데 뭐 한 1억 정도에 할 수 있는 곳, 5천만 원에 할 수 있는 곳 그런 데 가셔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서울의 중심에 이런 것도 있다 잘 살펴보셔서 내가 투자할 곳은 여기구나 확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아파트가 생긴다면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놨어요. 남산이거든요. 남산. 여기가 한강로 일대. 여기가 아마 저층주거지로 보면 청파동 일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단독 다가구 그리고 빌라, 연립,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아무리 높아봤자 5층밖에 되지 않는 6층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게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진작에 이 한강로 일대는 바뀔 준비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건물들이 속속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산이 보이고 한강로 일대가 보이고 그리고 한강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지역 바로 청파동이거든요. 이 지역 꼭 주목하셔서 청파동 일대에 꼭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은 저도 지나가면서 본 광경입니다. 여기에 왜 아파트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곳도 이제 변모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가 참 기대가 되네요. 많은 분들 지나가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카페도 있고 이래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모할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용산구 하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꼽히잖아요. 진입장벽이 사실 굉장히 높아서 쉽지가 않은데 용산에서 아직 개발이 덜 된 곳, 방금 이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지역 위주로 다른 용산과 이제 개발 키 맞추기에 들어가고 그 이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곳에 주민이 되려면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용산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건 몰라도 용산이라는 그 두 글자는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용산 신축 아파트 입주권 3억에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3억대에 사시겠어요? 입주권인데요. 입주권이라고 하면 내가 아파트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분양권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 입주권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되는 것인데 이걸 3억대에 내가 살 수 있다니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진행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계동과 청파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행정동상으로는 청파동으로 나눠져 있다고 앞단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서계동 통합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략 2,900세대의 재개발 현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보시면 청파 1구역과 2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청파 1구역은 굉장히 진통을 겪었던, 내홍을 겪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700세대, 정확하게는 697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략 여기 같은 경우에도 1000세대 후반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덕 A구역은 마포구이지만 지금 청파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만들어질 지역입니다. 경계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묶어서 본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쪽이 대로거든요. 이 대로를 기점으로 이 앞단에 있는 공덕 A구역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청파동과 같이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대략 1,5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합친다면 기본적으로 거의 한 7,000세대 정도, 7,000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들이 있습니다. 효창동 권역이라고 하는 이 아랫단 쪽의 지역에서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도 대략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대략 넉넉 잡아 한 5,000세대 정도라고 잡아본다고 치더라도 12,000세대.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대 수가 보통 1만여 세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1만여 세대를 훌쩍 넘어서는 곳이 될 거고요. 이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여기가 얼마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좀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6억, 7억 정도 투자금입니다. 투자금. 6억에서 7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5에서 6억. 여기 같은 경우에도 5에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신 분들은 보통 어느 걸 찾아보시냐면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은 이거보다는 조금 싸지만 입주에 대한 부분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금액으로 용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보통 이 금액은 너무 부담돼요. 이 금액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반 서민들이 5억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랫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청파 1구역이 있고요. 청파 2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어있는 땅에도 뭔가 개발 붐이 일어나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이미 충족이 되어 있고 개발 붐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 청파 3구역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1구역 다음, 2구역 다음 3구역으로 추진이 될 곳입니다. 여기를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보통 초기 재개발을 딱 이야기를 들으시면 진절머리 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기 재개발 투자하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20년, 30년이 돼도 안 생기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나쁜 부동산 전문가일까요? 제가 결코 나쁜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청파 3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뒷단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정형화된 모습처럼 보여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역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교회가 껴 있어요. 재개발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모르시더라도 보통 교회 이슈 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교회라는 것을 뺐습니다. 구역계에서 뺐고 그리고 이런 곳들 상권이죠. 이런 상권들 그리고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학교입니다. 대학교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숙명여자대학교인데 이 대학교의 부설 시설들 그러니까 건물들을 학교하고 멀리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땅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땅을 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숙명인재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지금 구역계를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왜 투자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곳에 투자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렇습니다. 비아파트의 시장 기반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정부의 노력이 껴있거든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그 빌라 전세 사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심지어는 빌라 포비아라고 하는 그런 공포증까지도 우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특히나 주변 분들 중에서 빌라 전세 사기 겪어보신 분들 계속 몇 통 전화만 한번 걸어보시면은 내 주변 지인이 당했어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이런 비아파트에 속해 있는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미분양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요. 빌라업자들이 거의 다 죽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뭐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나 이런 것들은 매스컴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PF 사태라고 하는 원흉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빌라 포비아라는 문제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 공포증이 남아있다라는 거. 보통 주식 투자하시면 어떻습니까? 공포에 살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안전자산이 기본적으로 아닌 상태에서 공포에 살아. 그러면 너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떤 종목인지 알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빌라라는 것은 내가 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이 거주할 수도 있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용산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자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용산이라는 땅, 용산이라는 집값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 용산이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규제의 완화가 있을 때 이런 안전자산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더없이 좋은 겁니다. 여기다가 또 더 좋은 게 하나 있으니까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이 있다는 거. 일반적인 생빌라를 산다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는 걸까요? 재개발의 완성품은 뭡니까? 아파트거든요.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6억 이하인 경우에는요.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세제 산정 시에는요. 이 말인즉슨 내가 무주택자 아니면 자녀가 무주택자 아니면은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샀습니다. 신축 빌라를 샀어요. 한 채를 샀으면 몇 채가 되는 걸까요? 한 채가 되는 거겠죠. 한 채로 안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 채인 사람이 한 채를 사면 두 채가 돼야 되죠. 한 채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샀는데 이 주택을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물은 있습니다.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두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세제 산정을 받을 때 한 채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한 채를 본다는 겁니다. 아니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청약에 대한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죠.
빌라 사면은 청약에 대한 부분도 네가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청약에 대한 부분은 무주택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이 규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규제가 나왔네, 뭐 규제 완화책이 나왔네 이러고 넘어가셔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역이 현수막이 붙여 있습니다. 청파 3구역 신속통합 재개발 동의율 75% 달성. 그냥 숫자로만 보이시나요? 재개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비 사업을 진짜 하시는 분들은 이 75%라는 숫자에 환호합니다. 환호. 왜 환호할까요? 그냥 단순히 뭐 4분의 3이 넘어서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을 할 때 조합 설립인가라고 하는 이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동의율이 몇 퍼센트냐? 75%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조합을 설립할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아직 구역 지정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공모도 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75%가 달성이 됐다는 건 이미 여기에 있는 분들이 75% 이상의 사람들이 재개발을 원한다는 거예요. 75% 달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 설립 인가 시에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 무난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 때문에 주저앉는 현장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이라는 게 결국엔 아파트를 짓는 행위에 대한 회사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이 회사에 대한 것이 완성이 되느냐 완성되지 않느냐. 회사가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나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조합이 없더라도 신탁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으나 민간 재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로부터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5%라는 숫자 굉장히 놀라운 숫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공모 이제 신청 접수 다 끝났잖아요. 신청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기준이 30%예요. 근데 30% 갖다 딸랑 낸 게 아니라 75%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제출하면은 자치구에서 75% 이상이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허가 내주지 않을까요? 네,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에 넘길 것입니다. 재개발에서 가장 궁금하신 게 이건 것 같아요. 뭐 빌라든 뭐든 뭐 사면 신축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받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셨을 때 원칙이 무엇입니까? 토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토지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생깁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죠. 이 입주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보통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만든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500세대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1200세대가 사는데 1000세대를 짓지 않아요. 200명은 그럼 어디서 사나요? 기본적으로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조건으로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뭐 1대1 재건축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세대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담금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담금 때문에 재개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요. 이 분담금은요. 내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어떻게 보면 나눠서 낼 금액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요. 분담금을 사업 중간에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개발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분담금을 뭐 지금 2억 내세요. 이렇게 하면은 2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거주민들인데 원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담금을요.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내가 들어갈 때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담금 때문에 저는 못하겠어요라는 소리가 나오시면 안 돼요. 이 분담금 나중에 내는 거 감안하더라도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은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손실이라는 단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 손실은 뭘까요? 결국 내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내가 매매를 해가지고 직접 살든 내가 샀던 금액보다 손해를 보면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의 집을 샀다라고 하는데 이게 감정평가를 3억을 받았대요. 그럼 2억 손해본 거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정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게 맞죠. 근데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내가 이걸 판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얼마일까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손실은 마지막에 내가 정리를 할 때 아니면은 내가 이걸 팔았을 때 과연 손실이 있느냐인데 핵심적인 건 재개발 투자에서 내가 샀던 금액보다 나중에 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면 그 단계 진행별로 피가 붙기 때문에 그 피를 받고 나가면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재개발 사업 시작됐을 때 팔지 못하지 않아요? 이거 아파트 완성되고 나서 팔든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곳들은 언제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전매라고 하죠. 전매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투기과열 지구예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입니다. 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매매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이 관리 처분 때까지는 팔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팔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상속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민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요양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떠나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니까요. 사업 도중에는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 평수가 큰 게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입니다.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거익선이라고 하잖아요. 클수록 많을수록 좋습니다. 단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을 큰 거를 찾는다 그러면 못해도 수십억은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투자를 기본으로 해보자고요. 투자의 가장 제1원칙이 뭔가요? 돈 잃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요? 투자를 현명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디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따져봤을 때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를 나눠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단독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지 지분은 부가 요소입니다. 예전에는 대지 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대지 지분보다는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는 거. 이 감정평가는 결국엔 어떤 것이냐? 실거래 사례,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한 그런 비교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액이 얼마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더 구체적인 건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목요일에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더욱 좋겠죠. 결국엔 재개발은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느냐, 그 주민들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듯이 75%의 동의서를 진구받은 곳들은 이미 주민들의 적극성이 정리가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거를 이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이 선정됐을 때입니다. 지정이 아닙니다. 선정이 됐을 때 일단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건 트렌드입니다. 제가 여러 현장을 비교해 보면서 구역이 지정되기 전, 그러니까 공모지로 선정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하급지라고 분류되는 것들도 5천만 원이 올라갔어요. 전과 후를 비교했어요. 매매가가 올라가면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5천이면 그냥 투자금이 5천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용산이라고 하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단순히 5천만 원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기대감이나 관심도가 높은 지역들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인가 회사 설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2차 상승이 이루어지죠. 진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요. 사업이 가시화가 되고 이건 눈에 보이는 사업이구나라는 게 보이면 2차로 더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는 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단계는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고 더욱 구체적인 단계가 궁금하시면 세미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느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조합 설립까지 얘가 3년 걸렸습니다. 3년 조금 더 걸렸는데 이거 원래 몇 년 걸렸나요? 조합 설립하는데 5년, 많게는 10년, 청파 1구역 제가 얼마 걸렸다 그랬죠?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3년은 센세이션한 기간이에요. 이거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청파 2구역 제가 비교해드렸던 이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가 가정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제가 편하게 그냥 4억으로 잡아놨습니다.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했는데 권리가액이 4억이 나왔다. 동일하게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이거 분양가는 추정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청파 2구역의 내용이니까 쭉 살펴보시면
이것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말씀드린 청파 3구역도요. 분양가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을 때 분담금이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더하면 결국에 이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라고 하는 25평의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 그랬을 때 내가 들어가는 금액이 총 10억 2천입니다. 근데 투자금은 4억 정도를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나중에 분담금으로 내는 금액은 6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거 받는다 그러면 그때 가면 용산 평당 1억 갈 것 같으세요? 안 갈 것 같으세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값 자체가 1억이 넘습니다. 대지 지분 1억이 넘고요. 얘는 25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먹는 안전마진은 얼마 정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15억에서 20억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막 그냥 툭툭 내뱉는 그런 금액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15억, 20억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모은다 그러면 절대 모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직이라고 해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을 투자해서 나중에 먹는 파이가 이 정도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안 할 수가 없는 투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여기가 용산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촌으로 변모했을 때 어떤 시야에서 내가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고 아 내가 용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 용산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관심을 가져야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 나누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아파트가 들어온데 개발이 된대라고만 들었지 이게 전경으로 봤을 때 어디일지는 사실 상상 못했는데 그 사진까지 또 직접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정말 모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마련되어 있는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공덕동 인근에서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석해 보시고요. 문의사항은 02-1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의하는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또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문자 보내주신 분이 6798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7살 아들과 5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 25평 매매에 고민 중인데요. 실익을 얻으면서 아이들의 교육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더 좋은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거주하기도 좋고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팀장님 어떤 선택하셔야 될까요? 일단 돈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 둘이 있으시고 그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를 살펴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너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서울의 그 잠실이라고 하는 권역을 좀 살펴보자면 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가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은 이쪽 권역에 있거든요.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고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 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과연 어디가 더 오를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것 같고 그리고 자녀를 두셨기 때문에 내 자녀를 얼마만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건 왜 25평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걸까라고 좀 의문이 드는데요. 사실 25평과 34평이라고 하는 그 평형수의 차이는 거의 10평 가까이 되는데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만약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분하시다 그러시면 30평대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크게 들어가 보자면 잠실 권역들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 왜냐하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라고 하는 그 잠실의 대장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불립니다. 엘리트 레파, 레이크 팰리스와 파크리오까지도 모여가지고 이 5개의 단지를 합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5개로 합친다라는 건 뭐 뜻입니까? 같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같은 거. 두 번째로는요. 둔촌주공인데요. 둔촌주공역이 있죠. 그리고 헬리오시티역 있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대단지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 세대에 육박하고
얘는 12,000세대죠. 근데 가격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시세를 살펴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얘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이 레이크 팰리스나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비슷하냐면요.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고 하는 여기까지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얘 오르면 쟤 오르는 거고 쟤 오르면 얘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향후에 자녀분들 대치동 라이딩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일단 장점이 뭐냐 신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임장을 나가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바깥에서 볼 땐 되게 답답한 닭장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요. 공원도 엄청 잘 돼 있고요. 생각보다 건폐율도 낮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완전 신천지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들이다 보니까 여기는 꼭 임장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자녀들이 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많이 하시게 되는 그런 단지예요. 그리고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이 위치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2호선하고 8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림픽 공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공세권까지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단연 우세하거든요. 향후에 가치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디가 더 오를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파크리오가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엘스라는 그 두 개의 단지가 신축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이게 평당 1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미 1억 넘어선 걸로 알고 있어요. 1억이 넘는데 과연 얘가 영향을 안 받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이 장미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하게 되면 여기는 이 권역은 파크리오 빼고 다 그냥 신축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껴있는 구축이 약간 좀 깍두기처럼 나도 좀 껴줘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거주하고 같이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파크리오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임장 말씀드렸잖아요. 헬리오시티를 가보셔서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생각하시면 헬리오시티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점점 이제 비슷한데 향후에 가치 평가하게 된다면 얘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파크리오를 추천드린 겁니다. 예, 두 곳 다 굉장히 훌륭한 곳이지만 파크리오가 이제 가치 평가로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좋은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다음 문자 하나 더 만나볼게요. 230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미아역에 엘리프 미아 2단지 분양권을 소유 중에 있는데 전망이 어떨지 매도와 보유 중에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팀장님. 미아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도강이라고 하는 곳에 강북구에 위치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미아역이라는 이곳에 이슈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딱히 이슈가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슈가 보통 어디에 묶여 있냐면 이 미아 사거리역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수유역 이런 쪽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월계역 이쪽인데 입지상으로 조금 애매한 지역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분양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서울의 신축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조금 높더라도 향후 가치 평가는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기 아마 있을 거거든요. 엘리프 저도 예전에 그 분양할 때 한참 눈여겨봤던 곳 중 하나입니다. 이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아마 용적률을 뽑아먹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진 않죠. 세대수가 많진 않지만 도보로 일단 여기 가깝고 그리고 이쪽 학교나 이런 것들이 가깝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이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요. 지금 고분양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분양가가 조금 높긴 합니다. 높긴 하지만 향후에 가치 평가를 따져본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서 만약에 실입주까지 고려하신다 그러면 조금 살아보시고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당장 뭐 지금 막 빨리 처분해라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당분간은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